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의 송광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우리 현재 실정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무엇이고 왜 지방의회의 위상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가 한 거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사실 지방자치가 바로 이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똑같이 하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주면은 지방에서 그걸 거의 그냥 생각 없이 집행을 했는 데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보면은 각자 그 지역의 어떤 실정, 역사와 문화, 자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율과 창의는 지방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사실 선진국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잘해요. 사실 선진국 치고 지방자치를 못하는 나라가 없고, 또 후진국 치고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 논의를 하면서 주로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권한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못한다. 권한을 주면은 지방자치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방이 잘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어떤 참여, 이것만 중요시하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자치단체든지 간에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어요. 집행기관은 이제 장과 그 소속기관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경쟁력의 어떤 근거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기관 통합형도 아니고 위원회형도 아니고 이 지금 기관 대립형 기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볼 것 같은 분권이죠, 분권.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틀림없이 우리 기관 대립형 속에서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하면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유능하게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고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의결기관을 유능하게 만들어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유능해지고 지방자치를 잘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외국의 지방의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주민이 거의 없어요. 주민이 없고 의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외국의 지방의회, 미국이나 어디 다른 유럽의 지방의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이 어쨌든 회의장에 꽉 들어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시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정과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언 자체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방의회를 보면은 주민과 지방자치 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 공무원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주민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외양상의 차이인데 겉으로 보는 차이죠. 근데 내용은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외양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예를 들어가서 보면은 작년 5월 달에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의 무릎에 목 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충격이었죠. 그런데 의회가 집행기관의 경찰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의회에서 경찰을 해체시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정도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의회의 어떤 그 의결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해가지고 7개 항목에 61개의 세부적인 조항이 있죠. 그 이외에는 사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례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정말 자치 선진국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본의 이제 광역자치단체 하나인 사이타마 현을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조례 건수가 3,522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상남도나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사이타마 현의 조례 건수에 비해서 뭐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권의 범위나 조례 제정의 범위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 건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 지방자치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보면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2조 2항, 이게 뭐 이제 지방자치 사무겠죠. 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왜 그걸 저렇게 못합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법령이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일본처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14조 3항입니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시 말해서 징역까지, 조례를 위반하면 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태료밖에 못 매겨요. 과태료는 또 의회에서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일본에서부터 지방자치의 모델을 가져왔는데 일본하고는 정말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어쨌든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많이 좀 취약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평가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강시장 약의회형에 굉장히 낮은 위상을 가했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존재감하는 것이 뭐 다른 어떤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 지나치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모아놓고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의결의 범위도 굉장히 좁고 이런 가운데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굉장히 낮은 점이 있죠. 또 법률에 의한 어떤 획일적 단일 모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이나 제주도나 제가 살고 있는 창원의 그 큰 도시나 아니면 조그마한 산만 시골에 있는 도시나 어떤 그 차별이 없이 기관 구성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내년 1월 13일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 해가지고 특례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좀 얘기를 해보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어떤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률을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고 집행에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집행기관에 의존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권, 인허가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핵심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무슨 예산 편성권, 인사권, 정책 기반권 이런 걸 갖다가 시장에게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말하자면 이제 매니저 혹은 최고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놨고 그 최고 행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우리 같으면 공무원들은 다 뭡니까?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죠.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최고 행정관에 대한 임명권은 이게 이제 워낙 다른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의회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68%이고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4%에 불과하고 단체장과 의회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19%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단체장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한다. 9%고 다시 말해서 사실 시장에게 무슨 인사권을 독점시킨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집중적으로 이거는 집행기관 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둔 어떤 한 단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왜 우리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느냐.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OECD에서 이 통계를 내놨는데 그 단연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제일 큽니다. OECD 통계에서 22만 명이라 이렇게 해놨지만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그런데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한 9,100명 정도 되죠. 미국은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은 한 8,800여 명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자치단체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개별 자치단체 226개 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을 보면은 440평방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평균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하고 이 접촉이 빈번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장이 의원이 뭘 하는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의회가 유능해지기를 아무리 요구해도 저도 참 의회가 유능해져야 지방자치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존재감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뭐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제 좀 짧게 결론을 낼까 합니다. 우선 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의 정당 참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영국처럼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 3가지 혹은 미국 같으면 한 5가지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정당 선거의 어떤 외국의 예를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 들어가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정당 선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전체의 통계를 보면은 정당 참여를 하는 것은 22.4%에 불과하고 정당 선거를 불허하는, 허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국은 정당 참여를 다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요 보직 임명 시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갖다가 이거는 제도화해야 돼요. 우리가 국회에 장관들을 임명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5대 장 같은 경우에 뭐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는 국회에서 어쨌든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산하기관장과 핵심 보직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의원이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투입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수도 그렇고 선거제도, 또 정당의 참여 여부고 개인 보좌 인력, 뭐 후원회, 뭐 겸직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유능한 인재가 의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죠. 또 의회 속에서의 어떤 활동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기구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또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제가 일본하고도 비교해봤고 다른 미국하고도 비교해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한 1%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한 0.2%에서 0.3% 그 안에 범위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지방의회를 운영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표준 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금 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도 올해의 기준을 가지고 월정 수당이 얼마 받고 있느냐 보면은,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월 348만 5천 원을 받고 있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 228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유급제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방의회를 본다 하고 하면은 참 정말로 의회를 우리가 다시 정말 유능하게 가꾸는데, 다시 말해서 투입 요소에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방 주민들도 정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